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하사탐TV 박하늘입니다. 박하늘 사회를 탐구하다 우리가 소주제로 시작하고 있는 30분 때려잡기가 있지요. 한국사 30분 때려잡기가 현재 조선 후기 정치 변동까지 업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매주 한 편씩 업로드를 하면서 한국사 공부를 꾸준히 하실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제가 연말이 다가오면서 뭐 강연이라던가 또는 이제 수능 대비 수업이 계속 밀리다 보니까 좀 오랜만에 뒤늦게 이렇게 업로드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 조선 후기 정치 변동을 살펴봤다면, 오늘 30분 때려잡기에서 살펴볼 내용은 경제, 사회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판서를 통해서 전반적인 조선 후기에 왕들부터 시작을 해서요, 왕들의 특징과 뭐 붕당 정치의 변질까지 다 다루고 왔었죠. 오늘은 경제와 사회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쉽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게끔 다양한 시각 자료로 파워포인트로 함께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조선 후기 정치 구조, 굉장히 큰 변화를 맞이했었죠. 조선 전기에 있었던 의정부는 조금씩 유명무실화되고, 임진왜란 때부터 권력을 극대화시켰던 변방을 준비하는 부서 비변사의 기능이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군사 문제를 논의하던 이 비변사가 외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구성원이 계속 확대가 되고요. 자, 요 부분 만약 내신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요런 거 나옵니다. 구성원에는 삼정승과 삼사관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요. 삼정승과 삼사관원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의정부보다도 이 비변사가 최고 권력가들이 다 들어가서 정치를 쥐락펴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의정부와 육조 중심의 행정체계가 유명무실화, 즉 이름만 있고 실제로 하는 일은 없게끔 완전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왕권도 함께 약해지는, 신하들의 권력이 강해지는 시기로 넘어가게 됐죠. 자, 이런 조선 후기 정치구조는 신하들의 권력이 점점 강해지면서 군사제도도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이 군사제도가 완벽하게 바뀌게 되는데, 원래 중앙군은 전기에 5위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한양을 지키는 5개 방위군, 이렇게 정리하시면 쉬워요. 동, 서, 남, 북, 중앙 5개 방위를 지키는 5위. 이거 임진왜란 때 깨졌잖아요. 한양이 점령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임진왜란 도중에 훈련도감을 설치하고, 그리고 효종 때 북벌을 단행하면서 청으로 끝나는 세계부대 만들었죠. 숙종 때는 금유형을 만들면서 이렇게 5군형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전기에는 5위, 후기에는 5군형. 이들은 직업군인이라서 군사 훈련을 함께하는, 정정할게요. 군사 훈련만 하고 있는 이 직업군인들. 그러니까 뭐 농사 짓다가 훈련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직업군인들이에요. 훈련도감은 포수, 사수, 살수로, 사수 어디 갔어요, 이거? 사수 지금 잠깐 훈련 나갔나봐요. 사수가 사라졌는데요. 총 쏘는 애하고, 칼 쓰는 애하고, 화살 땡기는 사람입니다. 화살, 활만 들어갔나봐요. 잠깐 쉬러 갔는데, 삼수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좀 깨알이네요. 그죠? 깜짝 놀랐어요, 지금. 훈련도감이 삼수병으로 구성되어 있고, 효종 때 청으로 끝나는 부대는 뭐다? 북벌운동 때 만들어진 부대다. 그리고 숙종 때 금유형까지 5군형으로 중앙군의 편제가 바뀌게 되었어요. 자, 지방군 체제도 달라지게 됐겠죠. 지방군은 조선 전기의 진관 체제로 운영이 됐습니다. 이걸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자, 이 진관 체제는 각 골현마다 이렇게 수령들의 군사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 왜구가 이렇게 쳐들어오면은 이 지역에서만 방어를 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냥 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이 지역에서는 여기만 막는 거, 이런 개념의 진관체제입니다. 저기 왔습니다! 도와줄까? 너가 잘 막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내 쪽 지킬게. 이런 개념의 진관체제였는데, 임진왜란 때 털리다 보니까 이게 재승방약체제로 바뀌게 됐어요. 사령관이 내려와요. 중앙에서 파견한 장군이 내려와서, 지도를 괜히 지었네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 지역에 있는 현들을 묶어서 함께 훈련을 시키는, 전체를 아울러서 함께 훈련을 시키는 재승방약 체제가 16세기 후반에 단행이 됐으나, 병자호란 이후에 또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됐죠. 다시 진관체제로 복구가 됩니다. 전기에는 진관체제, 후기에 재승방약, 16세기에 재승방약 체제로 넘어가다가 다시 진관이 복구되는구나.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훈련이 단행되는구나. 이거 중요하고, 지방군의 개념은 이 소고군 체제가 메인이에요. 묶을 속.
다섯 명을 한 조로 묶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지방군 개념이고, 농사를 짓다가 이제 훈련을 받는 예비군 성격이죠, 이들은. 예비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소고군은 양반과 노비가 포함됩니다. 무슨 소리죠 이거? 전기에는 양반 노비 안 포함됐잖아요. 양반 군역의 의무 없었죠. 전쟁 났는데 양반 노비가 어딨어? 다 들어와야지. 이게 소고군이에요. 양반과 노비까지 모두 포함해서 지방 체제를 갖추는 소고군 개념. 크게 묶어서 조선 후기 군사제도는 오군형과 소고군 체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오군형과 소고군 체제. 요 단어 오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오군형과 오군 체제. 아시겠죠? 군사제도의 변화, 후기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핵심이 나왔습니다. 수치체제. 요거 좀 어렵게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시죠? 세금 걷는 제도요. 세금 걷는 제도. 조세와 공납역. 이 세 가지 세금 걷는 제도가 있는데요. 조세의 경우에는 조선 전기에 우리 지난 한 3대 잡에서 좀 다뤄봤던 부분이죠. 과전법에서 직전법, 직전법에서 관수, 관급제. 그리고 이 명종 때 녹봉체제가 만들어졌죠. 세금 걷는 제도는 뭘 주는 거였더라? 수조권을 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뭘 준다? 세금 거둘 권리, 수조권을 지급하는 거였고, 과전의 경우에는 1결당 최대 30도였어요. 너무 많다. 그죠? 1결당 최대 30도 너무 많다 해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다. 세종대왕 때 공법을 단행하면서 최대 20도로 줄여줬죠. 최대 20도로. 하지만 이것도 연분 구등법과 전분 육등법으로 풍흉에 따라서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수조권 행사를 나눠서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 공법이었어요. 아무리 비옥하고 아무리 풍년이어도 최대 20도까지만 거둘 수 있는 게 공법이었죠. 직전법의 경우에는 세조 때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주는 게 직전법이었고, 관수관급제는 관청에서 세금을 걷어서 관리에게 지급해라. 이 개념, 즉 수조권이 국가로 넘어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관수관급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조권이 조금씩 소멸하면서 명종 때는 녹봉제대로 바뀌게 되었죠. 과전에서 직전법 이렇게 바뀌었던 게 후기 때는 이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경험하면서 백성들이 낼 세금도 매우 부족하고 삶이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인조 때 영정법을 단행합니다. 이게 후기예요, 후기. 후기에는 영정법이 실시가 돼요. 1결당 4도로 고정을 시켜버려요. 최대 몇 도를 내라 이런 게 아니라 20도, 15도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풍년, 흉년 상관없이 1년에 4도를 내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결의 개념과 두의 개념이 좀 어렵죠. 우리는 지금 킬로그램이라던가 그램 이런 무게의 단위가 있는데 이 개념이 1결은 농토의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져요. 비옥도에 따라 1결은 좀 달라지지만 평균 운동장 100m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장 100m 정도 1결은 운동장 100m 정도예요. 100m 사이즈가 요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4두의 경우는 1두가 3에서 4kg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4두니까 4, 16kg 정도. 아, 우리 단어로 딱 단위로 생각하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운동장 100m에서 농사지어서 16kg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구나. 영원히 고정시킨다 해서 영정법 이렇게 정리하시면 또 키워드 하나 나왔어요. 영원히 고정시킨다. 영정법. 1결당 4두 고정시키는 거. 이게 언제다? 인조 때 단행이 됩니다. 후기 조세제도, 수치제도는 영정법으로 바뀌었어요. 다음 공납. 특산물이죠. 특산물. 우리가 이 특산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산물은 그동안 어디에서 할당을 할까요? 경복궁 또는 창덕궁, 여기 이 중앙에서 각 지방에 이렇게 할당을 내려요. 자, 어느 지역? 너 강원도야? 아, 너 물고기 잡겠네? 너 물고기네? 이런 식으로 할당을 내리는데 강원도 사람이 모두 물고기를 잡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각 지역에 있는 사람이 우리 지역에 없는 특산물을 내라고 하니까 멘붕에 빠지죠. 그때 특산물을 대신 내주는 대신에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들을 박납업자라고 하죠. 박납의 폐단이 생겨요. 박납의 폐단. 특산물을 대신 내주고 엄청난 이득을 취해주는 경우, 이 박납의 폐단이 계속 생기게 되자, 왜 농민에게 물고기 내라고 하니까 물고기 대신 내주고 한 마리에 100만 원씩 챙겨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이게 문제가 심해지자 우리 광해군이
야, 특사물 이제 걷지 마. 특사물 대신에 앞으로 국납은 동전과 쌀로 내겠소. 대신에 동전과 쌀로 낸다. 대동법이 단행되죠. 여러분 이거 별 3개입니다. 이거는 한능검, 공무원 한국사, 수능, 내신 다 들어가는 굉장히 빈출, 대동법 굉장히 중요하죠. 대신에 동전과 쌀로 내라. 당시 이 조선 후기로 넘어가야지 숙종 때로 가야 화폐가 활성화가 되니까 광해군 때는 이제 쌀로 내게 해라. 쌀이 화폐 개념이었죠. 1결당 12두를 내라. 이렇게 발표를 해요. 여러분 특산물은 쉽게 반찬이라고 생각하고요. 조세를 밥이라고 생각하세요. 밥 한 공기에 반찬 3개 먹죠. 밥 한 공기에 반찬 3개, 3배 차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좀 어이없지만 이런 팁을 또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정법은 1결당 4두, 특산물은 1결당 12두를 내는 거고요. 쌀로 내는 거고 지주가 부담하게 되는 거죠. 지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한 반대에 이제 부딪힙니다. 대동법이 전국으로 넘어가는데 걸린 기간은 무려 1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광해군 때는 경기도 지역에서만 이렇게 이 대동법을 단행했고요. 전라도 경상도까지 넘어가는 데는 이제 김육이라던가 막 계속 숙종 때까지 가야지만 이게 전국으로 퍼지게 됐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궁궐이 이렇게 있고요. 왕이 살고 있어요. 왕에게 세금을 특산물 대신에 쌀로 냅니다. 조세로도 쌀로만 내고요. 그럼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전하, 오늘 점심은 공밥, 쌀밥, 기장밥, 현미밥, 보리밥입니다. 이 말도 안 되죠. 밥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왕실에도 반찬이 필요해요. 야채나 고기 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궁궐이나 관청 앞에 시전상인들이 들어와. 시전상인. 이들은 이 궁궐과 계약을 해서 물건을 이렇게 납품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화폐 경제가 발달하는 거죠. 시장 화폐 경제. 그죠? 시장 경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상품 화폐 경제. 우리나라가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는 그 계기는 뭐다? 대동법이었구나. 대동법으로 인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는구나. 이거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대동법이 그래서 별 3개입니다. 공인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 시전상인은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편의점에서 파는 삼각김밥,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삼각김밥 막 요밀조밀 만들어서 판매합니까? 완성품을 받아서 판매만 하는 거죠. 즉 특산물을 납품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공인이야, 공인. 이들에게 물건을 납품하는 공인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하나만 더 볼까요? 여기서 이제 막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재래시장 가보시면 굉장히 복잡하죠. 여기도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쉽게 봐서 무슨 보따리 장수, 돗자리 장수, 리어카 장수 이렇게 들어와서 막 지저분해지는 거야.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시전이 어지러워진다 해서 난전이라고 해요. 난전. 자, 이렇게 난전이 형성이 되자 궁궐과 계약을 맺고 있던 시전상인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해요. 왜? 경쟁을 해야 되니까 가격이 떨어져. 그래서 시전상인이 막 항의합니다. 아니 너네가 허가내줘서 우리가 하는데 얘네들 왜 안 없애주냐. 그래서 관청과 궁궐에서는 이렇게 지저분하게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걸 금지하는 금난전권을 단행해버려요. 난전을 금하게 하는 권리. 이건 다른 말로 뭘까요? 시전상인의 독점거래권이다. 독점거래권.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상공업이 활성화되지 못할 거고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정조가 야, 이거 안 되겠다. 금난정권 없애라. 상공업을 통하게 해라. 신해년에 발표한 통공정책, 신해통공을 발표해버려요. 그래서 금난정권은 이 정조 때 사라진다. 요거 하나도 같이 알아두시면 참 좋겠어요. 신해통공 같이. 아시겠죠? 조세와 공납 2가지 살펴봤고, 역을 한번 볼까요? 역. 여러분 후기의 직업군인 기억해볼까요? 아까 다시 소리내서. 중앙군은 5를 생각하면서 5 군영 있었죠? 직업군이니까 월급 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들의 월급을 역을 지고 있는 농민들이 이들의 월급을 대신 내야 돼요. 또는 농사를 짓고 점점 이제 돈을 내고 훈련을 받지 않는, 그래서 군포라고 하는 이걸 내고 훈련을 받지 않는데 그것을 이제 군포라고 합니다. 군포. 이 군포가 이제 슬슬 군포를 내는 것도 문제가 생기고요. 또 전쟁이 나지 않다 보니까 이 군역제가 해이해지기 시작해요. 수령이 이러는 거야. 자, 어차피 전쟁 안 나는데 훈련 받기 싫잖아. 돈 내고 오지 마세요. 이게 바로 방군수포제입니다.
돈 내고 오지 마. 방군수포제. 돈 내고 오지 말래. 군포를 더 계속 많이 내야 돼. 부담이 가중되죠. 또 돈 많은 사람은 막 노동 막 하면서 훈련 받기 싫으니까 대신 막 사람 보내요. 왜 여러분 민방위 훈련, 예비군 훈련 막 불법으로 다른 사람 보내고 돈 주고 막 이런 게 가끔 있거든요. 불법이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다른 사람을 세운다라고 해서 대립제라고 해요. 대립제. 군역제도가 이렇게 문란해지자 영조가 야, 군포 부담 너무 세다. 이 당시에 3배, 옷감을 내고 있었거든요. 1년에 막 2필, 3필, 마을마다 막 다르게 내니까 이걸 균등하게 줄여줘라. 균역법을 단행하는 거죠. 누가? 영조 때 균역법이 실시가 돼요. 대동법은 광해군, 인조 때 영정법 이렇게 세 가지. 아시겠죠? 자, 1년에 한 필로 이 역을 줄여줬어요. 자, 그러면 직업군인들이 2필 받던 걸 한 필로 줄이게 될 경우 월급이 줄어드는데 누가 열심히 훈련받겠어요? 이거 보충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충을 하기 위해서 결작 이두를 걷습니다. 지주들에게 이두를 더 내래. 너네 돈 많으니까 이두 더 내! 그래서 잘 볼까요? 영정법이 4두라고 했는데 물결하고 6두 있죠? 이거야 이거. 결작을 포함해서 6두를 내는 거예요. 결작을 포함해서. 자, 그러면 땅 1결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4두와 2두에서 6두를 내고요. 대동법으로 12두, 총 18두를 내게 돼 있는 거죠. 토지 1결당 18두의 세금을 내야지만 국가 시스템이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돈 더 많은 애들, 막 어장세, 선박세, 배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던가 염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내라고 했고, 선무군관포는 명예관직세예요. 명예관직세. 아, 이거 내면 명예관직장을 받는 거지. 돈 많으면 이거 내고, 그죠? 선무군관포까지 이것으로 부족분을 채웠다고 합니다. 자,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수능, 공무원, 한능검, 내신 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농업 생산력의 증대로 가볼까요? 조선 후기에 모내기법이 확산되기 시작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전쟁이 끝나고 농토를 개간하면서 수리시설을 확충하게 됩니다. 뭘 한다고? 수리시설을 확충하는 거야. 저수지 같은 거 있잖아요. 저수지, 보호 이런 것들. 이걸 전국적으로 막 확산을 시키다 보니까 고려 말기에 들어왔던 모내기법을 단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모내기법에 들어가는 이 모는요, 수중작물이라서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물이 없으면 쫄딱 망합니다. 저수지하고 보를 이렇게 확보를 했으니까 모내기법 실시해야죠. 양난이후 농촌경제 복구를 위해서 개간을 하고 수리시설을 복구하면서 드디어 모내기법. 옮기다 이, 모왕자야. 옮기다 이, 모왕자. 요걸 좀 여러분이 이모작하고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이모작은 1년에 농사 2번 짓는다. 이게 이모작. 3번 지으면 3모작. 아시겠죠? 벼 2번 지으면 이기작. 벼 보리 지으면 이모작. 요렇게 나눠서 얘기합니다. 이거는 옮기다 이 모왕자. 모를 옮겨 심는다가 되겠고, 모판에 모를 심었다가 잘 자란 애들만 요렇게 모를 탕탕탕탕탕탕 이렇게 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튼튼한 애들만 심다 보니까 생산량은 증가하겠죠. 그리고 모판에서 심고 있을 때 땅이 비어 있을 테니까 그때 보리 농사가 가능한 거죠. 아, 모내기법을 통해 이모작이 가능하구나. 보리를 농사를 짓는 이유는 보리는 세금을 안 내. 그러니까 수확하면 다 내가 먹는 거잖아. 그러면 보릿고개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온 거죠.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하고, 요게 또 중요합니다. 모내기법은. 여러분, 농사에서 가장 힘든 건 잡초를 뽑는 게 진짜 힘들어요. 잡초 뽑는 것을 김맥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틈틈이 일정한 간격으로 심어 놓으면 잡초 뽑기가 한결수월해져. 탁 이렇게만 뽑으면 돼. 그래서 노동력이 10분의 1로 감소하고 맙니다. 노동력은 10분의 1로 줄고 수확량은 막 10배로 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모내기법의 확산으로 인한 조선 후기 사회 변화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밭농사에서도 골뿌림법이라고 불리는 견종법을 통해서 감자, 고구마, 해외에서 들어온 이런 상품 작물을 재배하면서 농촌 사회가 계속해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아시겠죠? 수확량이 증가하고요. 감자, 고구마까지. 모내기법의 확산은 언제다? 조선 후기가 되겠어요. 자, 농업 방식도 바뀌게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모내기법의 확산으로 노동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넓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광작이 출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소작농들을 쫓아내고 지주가 자기가 농사 지어서 다 먹는 거지. 수확량이 막 늘어나니까 자기하고 자기 노비들이랑 같이 막 농사 지어서 한 사람당 경작 면적이 증가하다 보니까 직접 토지를 경영하면서 떼부자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부자 농민, 분농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분농이 성장한다.
그리고 밭농사에서는 상품작물 재배. 여러분 대동법과 유추해보세요. 이거 열심히 농사지어서 대동법 때문에 상품화폐 경제 만들어졌잖아. 시전상인들에게 팔아가지고 돈 버는 거죠. 쌀을 상품화하고 인삼, 면화, 담배, 채소 이런 후기에 상품 작물을 재배하면서 드디어 자급자족이 아니라 판매를 하기 위한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 분농층이 생기죠. 자, 문제는 이 땅에서 소작을 짓고 있던 농민들이 다 쫓겨났잖아요. 갈 데가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광산으로 들어가거나 임노동자로 전락하고 말았죠. 이 담배는 아닙니다. 이거 쉽게 이해하시라고 이거 넣어놨는데 좀 놀랐어요. 지금 보자마자. 자, 그리고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게 이 지대 납부 방식이야. 지대 납부 방식.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대가로 지주에게 돈을 주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 그림으로 가볼게요. 지주가 있고요. 소작농이 있어요. 그동안 조선 전기 때까지는 5대5로 나눠 먹게요. 5대5로. 그것을 무엇이라 하냐면 타조법이라고 해. 타조법. 5대5로 나눠 먹는 거. 무엇인지 알겠죠? 이거를 비율에 따라 걷는다고 해서 타조법을 다른 말로 정률제라고도 합니다. 정률제. 비율에 따라 정한다. 5대5로 나눠 먹는다. 타조법. 요 농사를 지으면 뭐 예를 들어서 100kg를 지었다. 그럼 지주부 50kg 주고 소작농이 50kg 먹는 요런 개념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자로 병작 반수제라는 표현도 쓰죠. 정률제예요. 비율에 따라 내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수확량이 늘어날수록 지주가 가져가는 양이 많아집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다 보니 지주가 간섭이 매우 심해지겠죠. 타조법은 뭐다? 지주의 간섭이 매우 심해. 수확량이 늘어날수록 지주도 많이 가져가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도조법으로 액수를 확 고정시켜버리는 정액제로 바뀌게 되죠. 액수를 고정시킨다. 도조법은 정액제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수확량이 모내기법 때문에 늘어났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모내기법 전에 이 땅에서는 농사를 지었을 때 100kg가 나와요. 100kg. 그러면 원래 지주 50kg, 지주가 50 먹고 소작농이 50 먹었잖아요. 간섭이 심했잖아. 이때 소작농이 지주한테 얘기하는 거야. 어이, 지주, 이러진 않죠. 아유, 나으리 뭐 이랬겠죠. 나으리, 제가 50kg 드렸었는데요. 앞으로는 80kg 드릴게요. 확 먼저 액수를 정해버리는 거야. 80kg. 80kg 주겠다. 지주 입장에서는 뭐야? 간섭 안 해도 더 많이 준대. 아우, 땡큐지. 오케이, 좋아, 콜. 왜 이랬을까? 수확량이 증가했잖아. 그래서 액수를 딱 고정을 시켜서 원래 받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줄 테니 간섭하지 마라. 이러한 관식이 만들어져요. 이게 바로 도조법이야. 자연스럽게 지주와 소작농은 계약제 개념으로 운영이 되기 시작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주들의 경우에는 개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개간. 황무지를 개간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 개간 목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도조법이 일반화되기 시작합니다. 소작농의 자유로운 영농이 가능해지면서 신분적 종속관계에서 계약관계로 바뀌는 거, 타조법에서 후기 도조법으로 바뀐다.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막 시장이 만들어지고 상품화폐 막 거래하고 막 그잖아. 그죠? 수공업도 발달을 하죠. 아까 모내기법으로 쫓겨난 소작농들이 도시에 가서 막 일을 하기 시작했죠. 도시 인구가 늘어나고 특산물 대신 쌀과 동전으로 내라고 하는 대동법이 실시됐어요. 자연스럽게 수공업도 민영 수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동안 조선 전기에는 관영 수공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수공업을 통제하고 있어요. 공장안이라는 장부를 만들어서 수공업자들을 다 기재를 해놨고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만 생산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후기로 가면서 민영 수공업으로 넘어가죠. 국가에서는 이제 수공업자들에게 돈 내고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해. 그래서 수공업자들은 세금만 탁 던져주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세상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근데 문제는 자 볼까요? 이 수공업자들이 여러분, 수공업자들이 돈이 뭐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반지 귀걸이를 뭐 미리 막 100개씩 만들어 놓고 자, 디자인 골라보시죠. 이 말도 안 되잖아요.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미리 물건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여력은 없어요. 그래서 여유 있는 사람이 먼저 원료 대금을 갖고 와. 어이 박씨, 반지 하나 만들어줘. 이러고 돈을 주는 거야. 먼저 납부한다고 해서 선대제 수공업이란 표현을 쓰고 있어요. 먼저 납부한다.
상업자본의 지배를 받는 수공업자, 즉 돈을 받고 만들어주는 수공업자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공장제 수공업이라던가 점촌이라던가 이런 유기점과 자기점을 만드는 대규모의 촌락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독립수공업자도 바로 이 시기에 등장하면서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가 더욱 활발해짐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수공업 하려면은 여러분 뭐가 있어야죠. 금이 있어야 되고 은이 있어야 되고, 그쵸? 광물의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정부가 민간인의 광산 채굴을 조금씩 허용하기 시작했고, 세금을 내면 광산 허용해라, 설점수세제가 단행되죠. 만약 이 영상을 보는 고등학생이 있다면 내신에 아주 좋아하는 단어예요. 설점수세제 주관식으로 잘 나옵니다. 광산 채굴을 허용하는 대신에 세금 낸다, 설점수세제. 또는 몰래 가서 채굴하는 경우를 잠채라고 해요. 광산이 활성화되고 있구나. 자, 문제는 광산에 금광을 캐고 주머니에 넣고 훔쳐서 도망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들을 감독하는 전문 경영인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들을 덕대라고 해요. 덕대. 아, 이렇게 힘이 세야 도망가는 거 잡고 때려가지고 뺐을 거 아니야. 그죠? 덕대는 뭐다? 전문 경영인이다. 전문 경영인. 그리고 동굴 주인을 혈주라고 합니다. 아, 덕대와 혈주 개념을 통해서 자본주의 생산관계,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생기는구나. 이것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공인이 뭐였어요, 아까? 물건 납품업자였잖아요. 물건 납품업자가 계속 거래를 하다가 점점 성장을 하면서 독점 거래를 하는 도구로 성장을 하게 돼요. 대동법을 통해 공인이 만들어지고 물건 납품업자, 이들이 독점으로 거래하는 도구로 성장을 하더라. 아시겠죠? 그럼 물건을 납품을 어디다 합니까? 장시에다 하겠죠. 5일장, 7일장 이러한 시장을 장시라고 해요. 전국에 2천여 개에 가까운 장시가 만들어지고요. 이런 날짜의 차이를 이용해서 보집 메고 다니는 상인, 보부상이 등장하기도 하죠. 아시겠죠? 보부상이 이 장시를 하나로 연결을 시키고 있었고, 도고의 경우에는 대규모 상단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사상이라고 얘기하죠. 평양에는 만상, 청나라와의 무역을 단행하면서 인삼을 거래하고 있었고, 평양에는 유상, 개성에는 조선 최고의 상단, 가장 컸던 송상이 존재해요. 송상은 가운데 있죠. 청나라하고 일본과의 중개무역으로 부를 축적하는 대규모 상단입니다. 그리고 한성에는 한강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는 경강상인, 그리고 일본과 무역을 단행하는 부산 동네에 내상이 있고, 중간중간마다 숙박 또는 보관, 택배 같은 거, 유통 이런 걸 담당하는 객주와 여각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메일 주소 보내드리면 교재 보내드리고 있죠. 제 교재 잘 보시면 자세하게 더 넣어놨으니까 교재와 함께 공부하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대동법으로 물건 납품업자 공인이 생기고 독점거래 도구가 발생을 했고요. 이들이 상단을 이끌게 되었다는 거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거래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우리는 고려시대 때 건원중보를 비롯해서 화폐를 쓰기 시작했지만 화폐는 거의 잘 사용되지 못했죠. 왜냐하면 전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잘 안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화폐가 있다 하더라도 현금 개념은 뭐로 씁니까? 요건데 지금 현금 개념은 쌀이잖아요. 부자들은 쌀을 아주 그냥 가만히 여기 확 넣어놓고 고가를 막 꽉꽉 넣어놨는데 쌀 썩잖아요. 무조건 써야 돼. 유통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됐는데 돈은 안 썩어. 화폐는 안 썩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이 화폐를 다 걷어서 비밀 금고에다가 숨겨놓는 거야. 돈을 찍었는데 돈이 돌지 않는 현상, 이를 전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화폐 유통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가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드디어 화폐 유통이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 여기 엄청 크게 써놓은 거, 상평통보가 나왔죠. 한능검, 공무원 다 나옵니다. 상평통보 이름을 다른 걸 넣어서 오답으로 나오는 게 한다거나 헷갈리게 내니까 상평통보 자세히 살펴보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사상의 경우에는 이런 어음과 같은 것도 만들어서 신용화폐까지 유통경제의 발달을 촉진하게 하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시기 막 분홍이 등장하고 붕당 정치가 문란해지는 시기, 신분제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납속책과 공명첩을 통해 신분 상승을 하는 경우가 생기죠.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양반 자리를 돈 주고 팔기 시작했어요. 이름이 비어있는 임명장의 뜻의 공명첩. 이거를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억 정도 주고 삽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쓰면 양반 되는 거야. 30억. 부자들은 할만하죠. 양반의 수가 조선 후기에 무려 70%까지 증가하는 그러한 역할을 납속책과 공명첩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들의 경우 정조 때 규장각에 막 등용됐죠. 관직에 진출하는 등 신분제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족보를 불법으로 매매하거나 위조를 하면서 양반의 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부자농민 기억나시죠? 모내 기뻐. 분홍들이 양반 행세를 하면서 조선 후기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이어서 전쟁에서 공로를 세웠거나 합법적인 신분 상승, 납속을 통해서 노비들이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생겼고, 자,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양반이 막 이렇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여기 양반이야. 문제는 양반은 세금을 내지 않아요. 이 중간계층 상민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상민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양반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노비들을 상민으로 올려서 세금 내게 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으로 영조 때 노비종모법을 단행합니다. 과거에는 엄마, 아빠, 부모 한쪽이 천인이면 그 즉시 천인이 된다라는 일천즉천제가 단행되고 있다가 엄마가 노비일 경우에만 자식이 노비다. 아빠가 노비는 상관없다. 엄마가 양인이면 양인이야. 엄마의 피를 따라가게 하는 노비종모법으로 노비의 수를 줄였죠. 그리고 순조 때는 공노비를 해방함으로써 상민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근대사회로 진입하면서 1894년 갑오개혁 때 드디어 신분제가 폐지됩니다. 엄청나게 동요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게 핵심이에요. 붕당정치의 변질, 붕당정치에서 승리한 소수의 권력 양반, 이들을 권반이라고 합니다. 권반. 권반은 굉장히 적죠. 붕당 정치의 싸움에서 밀려난 양반들, 지방으로 낙향한 향반과 완전히 농민처럼 몰락한 잔반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향반과 잔반. 문제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세도 정치 시기에 세도 가문이 돈 주고 매관매직 막 했잖아. 관직을 사고 팔고 막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잘 보이면 관직에 오를 수 있어. 과거 시험 봐서는 이제 안 되는 세상이야. 문제는 이거야. 볼까요? 몰락한 이 향반이 있다면 돈 주고 양반이 된 신흥 양반층 이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양반의 향촌 지배가 조금씩 기존 사족 세력의 힘이 약해지는 상태에서 신흥분홍층이 돈 주고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들은 신흥 양반층에게 밀릴 수는 없잖아. 지위 유지를 위해 동족마을 하나의 성이 모여 살기 시작하고 문중 중심으로 힘을 계속해서 족보를 강조하기 시작하죠. 우리 가문이 말이야 사실은 8대 손에 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면 신흥분홍층은 관권과 결탁을 하면서 향회를 장악하고자 시도를 했고 이들의 싸움을 향전이라는 표현을 쓰죠. 알겠죠? 향회장악. 이 둘의 대립으로 이어지게 되더라. 이게 보다 조선 후기 신분제 동요로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30분 때려잡기 약간 시간이 오바되긴 했지만 조선 후기 사회 경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30분 때려잡기에서는 조선 후기에 등장한 실학 그리고 후기의 문화 파트 요거 좀 종합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생하셨고요.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거 있으면 언제든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